자식과 손주들이 무릎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은 그 풍경은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공손히 건넨 붉은 와인 한 잔이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죽음의 수였음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과연 웃을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가장 위험한 곳은 어두운 밤거리도 낯선 타인 곁도 아닌 바로 당신이 가장 익숙하고 가깝게 여기는 가족 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칠순잔치 당일 손녀가 할머니의 손을 꼭 쥐며 손바닥에 적어내린 세 글자.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지도 반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독이 든 술을 받아 마시고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그물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도대체 그 세 글자는 무엇이었기에 자애로운 어머니였던 그녀를 순식간에 차가운 사냥꾼으로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화려한 잔치상은 어떻게 살기 등등한 덫으로 변모했으며 이 비정한 인성의 대결 속에서 그녀는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뒤집고 재산과 노년의 존엄을 지켜냈을까요? 강영의 인생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이 효심 가득한 와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아마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서늘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으로 이른이 되는 날, 고희연 칠순 잔치날입니다. 제 몸을 감싸고 있는 이 짙은 보랏빛 벨벳 드레스는 오늘을 위해 옷장 가장 깊은 곳에서 꺼낸 것입니다. 주름 하나 없이 반듯하게 다림질된 원단이 이제는 젊음을 잃은 제 몸에 부드럽게 감기며 늙은 뼈마디에 몇 푼어치의 정중함과 체면을 더해줍니다. 저는 서울의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 헤드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습니다.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수많은 하객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옷자락 스치는 소리와 향수 냄새가 뒤섞이고 마주치는 얼굴마다 경사스러운 웃음이 가득합니다. 제 아들 김민석과 며느리 최지영은 제 칠순을 축하한다며 무려 8개의 원형 테이블을 꽉 채울 정도로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친척들과 지인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저는 이 만당의 왁자지껄한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에서 안도와 감회가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는 중학교 국어 교사라는 박봉과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유족 연금에 의지해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아껴가며 하나뿐인 아들 민석이를 힘들게 키워냈지요. 이제 가정을 이루고 번듯하게 사업을 하는 아들, 그리고 착하고 속 깊은 손녀까지 보고 있자니 제 평생의 고생이 드디어 보답받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님 저기 보세요. 예전에 어머님께 배우셨던 장 여사님. 오늘 특별히 시간 내서 오셨네요. 며느리 지영이 와인잔을 들고 생글거리는 웃음을 띠며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오늘 샤넬 트위드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화장도 정교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한 세련되어 우리 김씨 집안의 체면을 한껏 세워주고 있었지요. 저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민석이가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사업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요. 집안의 주요 생활비는 금융권 임원으로 일하는 며느리 지영이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들의 스트레스가 크다는 걸 알기에 저는 모른 척 제 노후 자금에서 조금씩 돈을 꺼내어 생활비에 보태주곤 했습니다. 지영이는 겉으로는 언제나 제게 공손했습니다. 입만 열면
어머님, 어머님 하며 누구보다 살갑게 굴었지요. 그리고 우리 손녀 지안이. 우리는 아이를 지아나라고 부릅니다. 지안이는 제 마음의 가장 큰 위안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또래보다 훨씬 일찍 철이 든 아이입니다. 방학이나 학교 후에는 친구들과 놀러 가는 대신 서초동에 있는 제 낡은 아파트에 들러 이 늙은이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숙제를 다 마친 뒤에야 집으로 돌아가곤 했지요.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고 술잔이 오갈 무렵 지영이가 먼 친척벌 되는 분과 열띠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제 귀에는 토씨 하나 빠뜨리지 않고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 고모님, 모르셨어요. 저희 이번에 강남 신축 아파트 분양권 보고 있어요. 집 좀 넓은 데로 옮길까 해서요. 지영은 웃으며 곁눈질로 저를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주로 우리 지안이를 위해서죠. 여자애가 크면 자기 방도 따로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학군이나 면학 분위기가 거기가 훨씬 좋잖아요. 친척 고모님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어머나 강남, 그쪽 집값이 보통이 아닐 텐데 너희 정말 능력도 좋다. 아유 별 말씀을요. 지영은 손사래를 쳤지만 말투에는 숨길 수 없는 득의양양함이 묻어났습니다. 저희도 생각했죠. 아이가 우리 따라서 고생하게 할 순 없잖아요. 그이도 그랬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지안이한테는 최고만 해주자고요. 저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압니다. 지금 그들 부부의 경제력으로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강남 아파트 값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그 집을 살 돈은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순간 무의식적으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제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인 서초동의 낡은 아파트가 떠올랐습니다. 그 찰나 지영의 얼굴에 걸린 그 완벽한 미소가 제 눈에는 갑자기 흐릿하게 아니 기괴하게 일그러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앞에 놓인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지요. 박순자 오늘 내 좋은 날이다. 괜한 생각 말자. 스스로 겁먹지 마라. 하지만 제 마음속을 맴도는 그 항의는 도무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중반으로 접어들자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들 민석과 며느리 지영이 술잔을 들고 테이블마다 돌며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를 다 돌고 난 뒤 지영이 직접 쟁반 하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 위에는 붉은 와인이 찰랑거리는 잔 2개가 놓여 있었지요. 그녀는 사뿐사뿐 제게 다가왔고 그 뒤를 따르는 민석의 표정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주인공은 어머님이시잖아요. 저랑 민석 씨가 따로 한 잔 올릴게요. 지영의 얼굴에는 흠잡을 데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고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습니다. 만수무강하시고 더 젊고 건강하게 사세요. 하객들은 그 모습을 보며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효자효불하며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술잔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느꼈던 그 불안감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는 경계심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지요. 제 손가락 끝이 차가운 와인잔 다리에 닿으려는 찰나 작은 그림자 하나가 옆 좌석에서 튀어나와 제 허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제 손녀 지안이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제 품의 얼굴을 깊이 파묻었습니다.
마치 어리광을 부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아는 아이의 작은 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요. 제 등 뒤에서 드레스 자락을 꽉 움켜쥔 그 소나귀 힘이 어찌나 센지 벨벳 천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즉각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지안이는 저를 잘 따르지만 이렇게 사람 많은 자리에서 예의 없게 행동할 아이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아나와의 그러니 할머니한테 응석 부리는 거야. 지영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빛에는 스쳐 지나가는 초조함과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손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무슨 일인지 물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등 뒤에 숨겨진 지안이의 작은 손가락이 제 손바닥 위에 빠르고 힘주어 세 글자를 꾹꾹 눌렀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익숙한 획순을 온 감각을 동원해 읽어내렸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수도, 두 번째 글자는 면, 세 번째 글자는 제, 수면, 제. 그 순간 전신의 피가 순식간에 빠져나갔다가 다시 얼음물이 되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주변에 왁자지껄한 소음도 친척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세상에는 오직 손녀가 제 손바닥에 남긴 그 처참하고도 충격적인 세 글자만이 남았습니다. 생글거리는 얼굴로 어서 마시라며 잔을 권하는 며느리,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시선을 피하는 아들. 지난 시간 동안 제가 애써 무시해왔던 모든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파편처럼 날아와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다. 생활이 팍팍하다며 제 앞에서 끊임없이 늘어놓던 지영의 불평들. 서초동 아파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은근슬쩍 떠보던 질문들. 심지어 지난달에는 시설 좋은 요양원 팸플릿을 한 뭉치 들고 와서 어머님 한번 참고만 해보세요. 라며 건네던 그 뻔뻔함까지. 이 모든 것이 밑밥이었습니다. 오늘 이 화려한 칠순 잔치는 축하의 자리가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홍문현 초나라 한구가 유방을 죽이려 했던 연회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녹슨 무딘 칼로 난도질 당하는 듯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당황해서는 안 된다. 지금 저들에게 그 어떤 빈틈도 보여선 안 된다.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상을 업고 화를 낸다면 저들은 궁지에 몰린 쥐처럼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에서 일렁이는 거대한 파도를 억눌렀습니다. 얼굴에는 다시 자애로운 미소를 억지로 띄우고 지안이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 술 취할까봐 걱정돼서 그러는구나. 저기 가서 놀고 있으렴. 할머니가 이따 케이크 제일 큰 조각으로 잘라줄게. 지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과 공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눈짓을 보내자 아이는 영리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악독한 계략이 찰랑거리는 그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 너희 효심이 기특하구나. 이 어미가 아주 기쁘다. 저는 우아하게 잔을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집중된 그 순간 저는 입술로 교묘하게 잔 입구를 막고 손목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검붉은 와인은 제 목구멍이 아니라 가슴팍을 장식하고 있던 흡수성 좋은 실크 스카프 속으로 소리 없이 흘러들었습니다. 그 짧은 속임수를 마친 뒤
저는 반 이상 비어버린 잔을 내려놓으며 짐짓 만족스러운 듯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마시려구나. 제가 웃으며 말하자 지영과 민석이 약속이라도 한듯 동시에 안도의 숨을 내쉬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계획이 성공했다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효심의 와인을 마신 척한 후에도 저는 여전히 담소를 나누며 아무 일도 없는 듯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감각은 레이더처럼 곤두서서 아들과 며느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자꾸만 손목시계를 쳐다보는 게 보였습니다. 눈빛에 서린 기대감을 더 이상 숨기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민석은 안절부절 못하며 술을 따르다가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약 10분쯤 지났을까요? 이제 제 연기를 시작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먼저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며 피곤한 기색을 살짝 내비쳤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촌 시누이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옳게 괜찮아요. 피곤해 보이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좀 그러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오늘 사람도 많고 시끄러워서. 그리고 몇 분 뒤 저는 연기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찻잔을 든 손을 미세하게 떨기 시작했고 눈동자에 초점을 흐리게 하여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아들 민석에게 혀가 살짝 꼬인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좀 어지럽네.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서 술을 한 잔 했더니 취기가 올라오나 봐.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헤드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지영과 민석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습니다. 오직 그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득의양양함으로 가득 찬 신호였습니다. 드디어 계획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 된 것입니다. 어머님, 거보세요. 제가 뭘 했어요? 술 못 드시는데 굳이 드신다더니. 지영이 호들갑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거짓된 걱정은 실로 완벽했습니다.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그녀는 말과 동시에 잽싸게 일어나 제 옆으로 와서 팔을 억세게 부축했습니다. 민석도 덩달아 일어나 저를 좌우에서 포위하듯 끼고 섰습니다. 여보 뭐 하고 있어? 멍하니 있지 말고. 지영이 민석을 향해 큰 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장내의 모든 하객이 이쪽을 주목하도록 일부러 목청을 높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빨리 어머니 모시고 식당 쪽에 있는 귀빈 휴게실로 가자. 여긴 너무 시끄러워. 주변 친지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박 여사님 괜찮으신가?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민석이랑 지영이가 효자네 효자야. 어머니 챙기는 거 좀 봐. 그러게 저런 아들 며느리 둔 게 큰 복이지. 그 쏟아지는 효심에 대한 찬사 속에서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부축을 받으며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단지처럼 조심스럽게 소란스러운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몸의 무게의 대부분을 아들 민석에게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입으로는 앓는 소리를 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깨어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그 부드러운 함정으로 저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 역시 모든 진실을 낱낱이 까발릴 그 잔혹한 무대를 향해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소란스러운 홀을 지나 귀빈 휴게실로 이어지는 복도에 들어서자 두꺼운 카펫 덕분에 사방이 고요해졌습니다.
들리는 것은 우리 세 사람의 발자국 소리뿐. 저는 민석과 지영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어지러운 척 몸을 흐느적거렸습니다. 축 늘어뜨린 척하던 제 오른손은 자연스럽게 제가 들고 있던 핸드백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어둑한 조명을 틈타 제 손끝은 익숙한 물건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제가 교직 생활 수십 년 동안 제 몸의 일부처럼 사용했던 바로 그 물건, 녹음기 보이스 레코더였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스위치를 ON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휴게실 문이 열렸습니다.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조명은 짐짓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려는 듯 어둡게 조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푹신한 벨벳 소파에 앉혔습니다. 문이 닫히고 바깥 세상의 소리가 차단되자마자 지영의 얼굴에 붙어 있던 그 가증스러운 걱정의 가면이 순식간에 벗겨졌습니다. 그녀는 제게 물 한 잔 떠줄 생각조차 하지 않고 명품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와 붉은 인주함을 꺼내 탁자 위에 탁 하고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어지러우시다니까 정신 조금이라도 있을 때 이거 먼저 사인하시죠. 더 이상 꾸밀 필요가 없다는 듯 말투는 직설적이고 차가웠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저는 소파에 몸을 파묻고 눈을 가늘게 뜬 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는구나. 엄마 이거 자산관리 계획서예요. 엄마 명의로 된 재산을 좀 정리해서 앞으로 관리하기 편하게 하려고. 민석의 목소리에는 아직 일말의 망설임과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추악한 연극의 마지막 가림막이라도 치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에게는 그런 인내심조차 없었습니다. 아유, 무슨 놈의 자산 관리. 그녀는 짜증스럽게 민석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희가 다 어머님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나이 드셔서 그 집 관리하는 거 얼마나 힘드세요. 저희한테 명예 넘기시면 세금이고 수리비고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노후 즐기시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쓴다는 듯한 거만하고 오만한 은혜, 베풀미 가득했습니다. 저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입안에서 웅걸거리는 소리로 대답했지요. 그런데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손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서명을 못하겠어. 어머님 금방 끝나요? 지영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운 송곳처럼 변했습니다. 그냥 여기 지장만 찍으시면 된다고요. 아주 간단해요. 그녀는 증여 계약서를 펼쳐 서명란을 들이밀고는 붉은 인주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스름한 조명 아래 그 붉은색이 마치 핏자국처럼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탐욕에 눈이 멀어 괴물이 되어버린 이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아들, 그리고 한때 진심으로 아꼈던 며느리.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마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녹음기는 이 방 안에서 오가는 탐욕스럽고 추악한 대화를 하나도 빠짐없이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 등바디에 기대어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잠이 든 척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꼼짝도 하지 않자 지영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눈빛을 쏘아보더니 옆에 멍하니 서 있는 민석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제 양옆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제 모든 퇴로가 차단되었습니다.
민석이 큰 결심이라도 한 듯 숨을 들이키며 제 손가락을 잡으려던 찰나 저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담겨 있던 흐리멍덩함과 피로 나약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불의 달군 강철처럼 차갑고 예리한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고요한 휴게실 안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 민석. 민석은 소스라치게 놀라 온몸을 떨더니 뻗었던 손을 감전된 듯 황급히 거두어 드렸습니다. 지영 역시 입을 딱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탐욕으로 일그러졌던 얼굴이 경악으로 그리고 곧 숨길 수 없는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약 기운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었어야 할 노인이 이토록 또렷하고 서슬퍼런 기세로 깨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당신... 지영은 저를 삿대질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연기한 거야 다 알고 있었어. 그녀는 곧바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얼굴에 떠올랐던 공포는 순식간에 수치심과 분노로 뒤바뀌며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미 가면은 벗겨졌고 그녀는 마지막 남은 위장조차 벗어던지기로 작정한 듯 했습니다. 그녀가 악을 쓰며 내뱉었습니다. 이 망할 늙은이가 알면 어쩔 건데 오늘 이 서류에 도장 무조건 찍어야 해. 안 찍고는 못 나가. 그녀는 더 이상 민석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나서서 시뻘건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톱을 세우고 제 오른손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뭐 하고 있어? 그녀는 겁에 질려 멍하니 서 있는 민석을 향해 히스테릭하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 늙은 노인네, 힘이 얼마나 되겠어. 빨리 손잡아 도장 찍어버려. 안 그러면 우리 다 끝장이라고. 아내의 핍박과 재촉에 민석의 얼굴에 스치던 망설임은 단 몇 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눈앞에 놓인 수십억짜리 증여, 계약서를 한 번 그리고 악귀처럼 날뛰는 아내를 한 번 쳐다보더니 결국 이를 악물고 덤벼들어 제 오른팔을 억세게 결박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칠순 노인의 힘이 건장한 성인 2명을 당해낼 리 만무했습니다. 제 팔은 민석에게 짓눌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제 오른손 엄지를 억지로 펴서 그 붉은 인주 위로 거칠게 내리눌렀습니다. 이거 엔노아의 사람 살려.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두꺼운 방음문은 야속하게도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탐욕 때문에 짐승이 되어버린 두 사람, 내 아들과 내 며느리, 제 마음은 잿더미가 되어 바스라졌습니다. 제 엄지손가락이 붉은 인주 속으로 처박히기 직전 저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광! 휴게실의 두꺼운 문이 굉음과 함께 밖에서 맹렬히 열려 젖혀졌습니다. 뛰어 들어온 사람은 제가 기대했던 변호사도 경찰도 아니었습니다. 작고 가녀린 아이, 제 손녀 지안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으며 표정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뒤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엄숙한 표정의 호텔 지배인과 제복을 입은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난입에 민석과 지영은 기겁하며 저를 붙들고 있던 손을 저절로 놓았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굴러가듯 소파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김지안.
지영이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네가 여기 왜 왔어? 누가 들어오라고 했어? 알고 보니 지안이는 제가 부축받아 나간 뒤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의 맑은 눈은 부모의 웃음 뒤에 숨겨진 위선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몰래 귀빈 휴게실 앞까지 떼라와 문에 귀를 대고 있다가 안에서 들려오는 고성소리와 제 마지막 비명을 희미하게나마 들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겁에 질렸을 겁니다. 하지만 고작 12살 난 이 소녀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도망치는 대신 즉시 몸을 돌려 전 먹던 힘을 다해 1층 로비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아이는 순찰 중이던 호텔 지배인을 붙잡고 숨이 턱에 닿도록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빨리요. 사람 살려주세요. 우리 아빠 엄마가 위층 방에서 할머니를 때려요. 할머니 거 뺏으려고 해요. 제발. 우리 할머니 좀 구해주세요. 호텔 지배인은 아이가 이토록 처절하게 우는 모습과 폭행, 강탈이라는 심각한 단어를 듣고 사태의 위급함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무전을 쳐서 가장 가까이 있던 보안 요원들을 호출했고 지안이와 함께 바람처럼 달려온 것입니다. 그들이 들이닥쳤을 때 목격한 장면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손을 강제로 꺾어 지장을 찍으려던 바로 그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배인이 엄하게 호통쳤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즉시 달려들어 민석과 지영을 떼어놓고 거대한 몸으로 저를 가려 보호했습니다. 민석과 지영은 건장한 요원들을 보자 완전히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지영은 심지어 억지 눈물을 짜내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오해예요. 저희는 그저 어머님이랑 상의할 게 있어서 노인네가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해서 오해하신 거예요. 하지만 특급 호텔에서 수많은 진상 고객과 돌발 상황을 겪어온 베테랑 지배인이 그따위 어설픈 연기에 속을 리 없었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그 소름 끼치는 증여, 계약서와 뚜껑 열린 인주함, 그리고 붉게 부어오른 제 손목과 눈물 자국을 훑어보았습니다. 상황 파악은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그는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분 진정하십시오. 더 큰 소란을 막기 위해 2분은 밖에서 대기해 주시고 저희는 박 여사님을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는 마치 철벽처럼 저와 그 흉측한 부부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지안이는 그 틈을 타 제 품으로 뛰어들어와 와락 안겼습니다. 앙상한 어깨가 두려움으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토록 용기 있게 행동한 제 손녀를 끌어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호텔 측의 강력한 개입 덕분에 그 치밀했던 음모는 초라하고 꼴사납게 막을 내렸습니다. 지배인은 끝까지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는 저와 지안이를 하객들의 눈에 띄지 않게 직원 전용 통로로 안내하여 택시까지 배웅했습니다. 차 문을 닫기 전 그는 정중하게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여사님, 오늘 호텔에서 일어난 일은 보안팀의 기록이 남습니다. 혹시 나중에 증인이나 협조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택시는 호텔을 빠져나와 서울의 밤거리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창밖에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지안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한 아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파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강변북로에 접어들었을 때쯤 지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코맹맹이 소리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흐느꼈습니다. 나, 엄마가 술에 약 타는 거 봤어. 제 몸이 크게 휘청였습니다. 지안이의 눈에서 다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건배하기 전에 엄마가 배선실 구석에 혼자 숨어서 가방에서 하얀 약병을 꺼내더니 알약을 숟가락으로 으깨서 가루로 만들었어. 그걸 할머니 줄 와인잔에 넣고 젓가락으로 휘저었어. 처음엔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엄마 표정이 너무 무서웠어. 들킬까봐 막 떨고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어. 손녀의 말을 듣는 내내 제 심장은 얼음물에 담긴 듯 시리고 아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였다니. 지영이가 그토록 독한 마음을 품었다니. 저는 지안이를 더 세게 끌어안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지안아, 정말 잘했다. 네가 할머니를 살렸어. 네가 할머니의 영웅이야.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할머니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아이는 제 품에서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이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려 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칠순 잔치에서 벌어진 일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뭐 수면제 강제로 지장을 찢게 해? 수화기 넘어 상훈의 목소리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책상을 쾅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짐승만도 못한 것들, 순자야 너랑 아이 지금 어디야 안전해? 저는 택시를 타고 이동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즉시 방역 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순자야, 내 말 잘 들어. 지금 절대 집으로 가면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냉철하고 단호했습니다. 지안이 데리고 내가 예약해 줄 테니 시내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로 가. 주소 바로 문자로 보낼게. 일단 거기서 묵어. 저것들과는 절대 접촉하지 말고. 이어서 그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첫째, 증거 보전. 휴게실의 대화가 담긴 녹음기와 지안이의 목격 진술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둘째,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가정폭력 및 신변 위협을 근거로 내일 당장 법원에 긴급 임시 조치를 신청하여 그들이 얼씬도 못하게 만들겠다. 셋째, 형사 고소. 사기 미수, 강요 미수, 특수 존속 협박, 거기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향정신성 의약품, 오용 혐의까지 추가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겠다. 넷째, 재산 처분. 후환을 없애기 위해 아파트를 금매로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그들이 손댈 수 없는 신탁을 만들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훈의 침착한 계획을 들으며 헝클어졌던 제 마음에도 중심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상훈이 알려준 시내의 안전하고 은밀한 비즈니스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그날 밤 지안이는 탈진한 듯 제 곁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저는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아이의 앳된 얼굴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아이들 가르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인생의 황혼기인 70살에 자식에게 이런 벼랑 끝까지 내몰릴 줄이야. 그리고 나를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 고작 12살 난 손녀라니.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에 있던 온화하고 착한 박순자는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 대신 눈빛이 매섭고 결단력으로 무장한 새로운 제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내일 태양이 떠오르면 저의 반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호텔에 짐을 푼 다음 날, 상훈의 일처리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오전에 법원에서 긴급 임시 조치 결정이 내려졌고 법원 집행관들이 민석과 지영에게 접근 금지 명령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받아 들었을 때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날 점심부터 제 휴대폰은 불이 났습니다. 민석과 지영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 같았지요. 저는 상훈의 조언대로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협박 욕설, 거짓 참회 감정 호소가 뒤섞인 문자들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의 문자는 악독한 저주로 가득했습니다. 박순자 이 노망난 늙은이가 감히 경찰을 불러 고소만 해봐. 평생 손녀 얼굴 못 보게 할 줄 알아. 민석의 문자는 비굴하고 처량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말로 하면 될 걸 왜 법원까지 끌어들이세요? 이러면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저는 그 문자들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애막대우, 슬픔이 너무 크면 오히려 울음이 나오지 않음라는 게 이런 것일까요? 이틀 동안 미친 듯이 저를 괴롭히던 그들은 제가 꿈쩍도 하지 않자 그제야 진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겠지요.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자신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그들은 상훈을 통해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싹싹 빌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 구역질, 나는 얼굴들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훈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순자야 한 번은 봐야 해. 변호사 입회해 모든 걸 확실하게 매듭 짓는 게 너와 지안이를 위해서도 좋아. 며칠 후 서초동 법조 타운에 있는 상훈의 로펌 회의실에서 저는 그들과 마지막으로 마주했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앞이었습니다. 며칠 사이 민석과 지영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칠순 잔치날에 그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두 사람은 쿵 소리가 나도록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민석은 엉엉 울며 빌었습니다. 40이 넘은 남자가 어린애처럼 울어대더군요. 다 지영이가 시킨 거예요? 제가 귀신에 씌었나 봐요. 저 여자가 부추겨서 지영도 자기 뺨을 때려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미쳤었나 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지안이 봐서라도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저희 감옥 가면 지안이는 어떡해요? 부창부수라더니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연기를 펼치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만약 휴게실에서 그 악독한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저도 저 눈물쇼에 속아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의 연기를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일말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낡은 녹음기를 회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지직, 이 망할 늙은이가 알면 어쩔 건데 오늘 이 서류에 도장 무조건 찍어야 해. 안 찍고는 못 나가.
지형에 찢어질 듯 날카로운 목소리가 적막한 회의실을 갈랐습니다. 그녀의 통곡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민망함과 공포가 뒤섞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고인 물처럼 고요했습니다. 오늘 지안이가 그 기질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불러오지 않았다면 너희가 지금 여기서 무릎 꿇고 빌고 있었겠니? 두 사람은 고개를 쳐박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 말 잘 들어라. 저는 전례 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형사 고소는 취하해 주는 걸 고려해 보마. 너희가 감옥에 가면 범죄자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할 지안이가 불쌍해서다. 그 말에 두 사람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단조건이 있다. 상훈이 미리 작성해둔 서류를 그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친권 포기, 상속권 포기, 그리고 접근 금지 각서다. 저는 싸늘하게 쏘아 붙였습니다. 변호사님 보는 앞에서 당장 서명해. 앞으로 내 재산은 10원 한 푼 너희에게 가지 않을 것이고 지안이에 대한 모든 권리도 내가 갖는다. 너희와는 천륜을 끊겠다. 서류를 본 그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엄마, 너무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민석이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내요무해. 제가 허수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에는 깊은 비통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술잔에 수면제를 탈 때 내 손가락을 꺾어서 억지로 도장을 찍으려 했을 때 그때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니? 결국 감옥행과 재산 포기 사이에서 그들은 예상대로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을 마친 순간 수십 년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초동 아파트를 시세대로 처분했습니다. 그 돈의 일부로 저는 경기도 외곽 공기 좋고 의료 시설이 완비된 최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돈은 특정 금전 신탁으로 묶었습니다. 이 신탁의 유일한 수익자는 제 손녀 김지안입니다. 은행 그리고 신탁 관리자인 이상훈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금은 지안이의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는 물론 유학 비용까지 전액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안이가 만 30세가 되어 학업을 마치고 건실한 직업을 갖게 되면 그때 나머지 원금에 대한 처분 권한을 모두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잡한 장치를 만든 건 오로지 지안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돈 냄새를 맡은 저 하이에나 같은 부모가 또다시 아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할까봐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이 돈이 지안이 인생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결코 족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삶은 평온하고 아름답습니다. 지안이는 주말마다 혼자 관격버스를 타고 저를 보러 옵니다. 우리는 타운 내의 정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난 일들을 조잘대고 저는 아이에게 제가 좋아하는 시조나 시를 읊어줍니다. 나무십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우리 할머니와 손녀를 따스하게 감싸줍니다. 어느 날 제가 서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지안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붓을 내려놓고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란다. 예전에 그 넓은 아파트에 살 때는 오히려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어.
하지만 여기선 방은 작아도 우리 지안이가 이렇게 자주 와주니 할머니 마음은 꽉 찼단다. 저는 용기와 지혜로 저를 지옥에서 건져낸 이 작은 영웅을 바라보며 무한한 감사와 희망을 느낍니다. 70살 인생의 끄트머리라고 생각했던 나이에 가장 끔찍한 배신을 겪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손녀의 사랑 덕분에 저는 진정한 의미의 새 삶을 얻었습니다. 저는 종종 실버타운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멀리 보이는 산능선을 바라봅니다. 저는 비록 평생을 의지하려 했던 아들은 잃었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는 지켜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저는 더 단단하고 여유롭게 걸어갈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작지만 용감한 영웅 지안이가 등불처럼 빛나고 있으니까요. 박순자 여사님의 이 가슴 아프고도 통쾌한 사연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축복받아야 할 칠순 잔치가 가장 잔혹한 가족의 비극으로 변하고 효심이라 믿었던 와인 한 잔이 신뢰를 깨뜨리는 흉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자식과 천륜을 끊고 전 재산을 손녀에게 신탁한 방 여사님의 결정, 과연 현명했을까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박힌 양아방로 자식을 키워 노후를 의탁한다라는 관념은 이제 깨져버린 것일까요? 그리고 가장 마음 쓰이는 건 12살 손녀 지안이입니다. 부모와 할머니 사이에서 정의를 선택한 그 아이의 용기가 우리 어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의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